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배움이 짧은 사람이라 여기저기에서 좋은 말이 있으면 가지고 다니는 수첩에 적고 귀담아 듣곤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나에게는 악인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 나에게는 은인일 수 있다. 라는 말은 듣는 순간부터 따로 적지 않았어도 그냥 기억에 남더라고요. 제게도 그런 두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제 인생을 크게, 아주 크게 바꾸기도 했고요. 그런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제가 6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명확한 기억은 없지만 어머니는 항상 핏기 없는 얼굴로 병실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를 만날 때마다 환하게 웃는 얼굴로 반갑게 대해주셨고 제가 답답하다고 할 때까지 꼭 안아주셨던 것도 같고요. 우리 강아지, 내 보물, 소중한 형만이 엄마가 아파서 미안해 라고 하셨는데 이상하게 그 말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집에서 저를 봐주셨던 할머니에게 안겨 어머니를 찾으며 울 때도 그 말을 하며 저를 안으시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다정하셨지만 바쁘셨기에 저는 부모님의 손길을 모두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 저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그 말과 그 순간이었기에 잊히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지금도 어머니에게서 나던 병원 냄새와 바스락거리던 환자복의 촉감, 그 겉에 입은 가디건의 폭신함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요. 하지만 정확한 기억이라고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어릴 때라. 어쩌면 다정했던 감촉과 느낌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상상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한 제 기억은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따뜻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아버지가 큰 소리로 우시며 저를 안고 계신데도 저는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에만 어머니가 계신 게 낯설지 않았고요. 언제든지 어머니를 만나러 가면 병실에 어머니가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묘소에 모시고 이제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는 할머니의 말을 들을 때까지 저는 엄마를 다시 만나러 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죽음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이제 그 차가운 땅 속에 들어갔고 하늘나라의 천사가 되셨다고 할머니가 병만아, 엄마는 이제 여기 계시니까 엄마 보고 싶으면 자주 오자. 우리 형만이가 훌륭한 사람이 될 때까지 엄마가 하늘에서 다 잘 보살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만이 열심히 공부하자. 라며 저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엄마의 품에 다시는 안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울보가 별명일 정도로 자주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전보다 저와 시간을 더 자주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외출도 했고요. 할머니는 그런 아버지와 저를 안쓰럽게 보시면서 아유, 어머니 좀 건강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그러게 너무 없는 집 여자는 몸이 골아서 병든다니까. 형만이가 아직은 어리니까 괜찮지. 곧 학교도 가야 하는데 나이 든 내가 어떻게 그 뒷바라지를 다 하니? 아범 좋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형만이 생각해서 그래. 새 사람 좀 만나보라니까. 라고 하시는 날이 많아졌죠. 저는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막연하게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동화책에서는 새엄마가 구박하고 해코지를 하는 게 많은데 새엄마를 들이라는 할머니의 그런 말들은 좀 두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닌 척, 모르는 척 하기는 했지만 내심 두려운 마음이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머니가 저를 미워하시거나 구박하시거나 하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래도 우리 형만이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버티는 거지. 우리 형만이는 귀한 아이야. 라며 아끼고 예뻐해 주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운동회를 했을 때도 아버지와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2학년이었던 저는 어머니가 오신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쑥스럽긴 했지만 부끄럽거나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아니셨나 봐요. 아버지를 더 채근을 하시더라고요. 운동장에서 우리 형만이만 엄마가 없잖니? 우리 형만이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다 잘하는데 그거 하나 부족하더라. 세상에 우리 귀한 손주 체면을 이 할미가 다 깎아 먹더라고. 라면서요. 할머니가 그러실 때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으셨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어머니, 형만이 봐주시는 거 힘드셔서 그래요? 우리 형만이 기도 안 죽고 괜찮던데 어머니 왜 그러세요? 형만이 엄마 그렇게 떠나간 지 이제 겨우 3년 됐어요. 저랑 결혼하고 아프기만 하다가 간 그 사람, 불쌍한 그 사람을 제가 어떻게 잊고 다시 사람을 만나요? 저는 못해요. 어머니, 애 보는 게 그렇게 힘드시면 가세요. 제가 혼자 해볼 테니까 상관 마시고요. 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놀라신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한참을 안 나오시더라고요. 잘 시간이 되어 제가 들어가 보니 벽을 보고 앉아서는 훌쩍훌쩍 울고 계셨습니다. 방에 들어간 저는 할머니, 울지 마세요. 라며 할머니를 달래드렸죠. 할머니는 그런 저를 끌어안고 할미는 우리 형만이 보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 할미가 누구 덕에 사는데 애비 말에 너무 마음 쓰지 말어. 할미가 미안해.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를 꽉 안으며 같이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그만큼 채워질 수 있었던 건 할머니 덕분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고 할머니가 저를 위해 주시는 마음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구체적인 말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슬프게 하는 아버지가 밉기도 했지만 아버지도 불쌍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아버지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밤에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속상해서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그렇게 오래도록 슬픈 일이라는 것을 그때 알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아버지와 한동안 대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 꼭 할 말이 있으셔도 저를 통해 하시곤 하셨죠. 아버지는 할머니께 직접 이야기하셨는데 할머니는 마치 아버지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보며 저는 얼른 할머니의 마음이 빨리 풀리길, 할머니가 전처럼 웃는 얼굴을 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할머니가 유난히 기분이 좋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큰 소리 내신 지 한 3주 정도 지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할머니 기분이, 마음이 좀 풀렸나 보다 하고 저도 웃으며 학교를 향했죠. 그날 저녁, 아버지는 밖에서 드시고 오신다며 할머니와 저만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할머니는 시계를 흘깃흘깃 보시면서 기분이 좋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녁을 거의 밖에서 드신 적이 없는 아버지가 좀 낯설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시계를 힐끗거리며 할머니와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녁을 먹고 일기를 쓰고 잘 준비를 마치자 아버지는 귀가를 하셨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아버지께 안기며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라고 묻는데 아버지 옷깃에서 전과는 다른 향기가 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런 저를 꽉 안아주시더니 미안, 앞으로는 안 늦을게 라면서 웃고는 할머니께 다녀왔어요 라고 하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잠자리를 봐주시고는 아버지 방에 건너가 한참을 안 오시더라고요. 두 분이 무슨 말을 나누시나 궁금했지만 점점 잠이 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약속과 달리 종종 늦으시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할머니가 하는 아버지 일이 전보다 바빠지셨다는 말을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 되었을 때 아버지는 한 여자와 팔짱을 끼고 집 대문을 넘어 들어오셨습니다. TV에 나오는 사람같이 예쁜 사람이었죠. 화사하게 화장도 하고 뾰족한 구두까지 신고 위아래 진한 빨간 양장을 입은 여자가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보고 있는데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화려한 모습과 달리 조신하고 얌전한 목소리로 할머니의 물음에 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여자의 무엇이 그렇게 좋으신지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내내 얼굴에 웃음기를 거두지 못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웃으셨습니다.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여자를 보는 눈빛이 따뜻해 보이더군요. 여자는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를 힐끔거리며 보더니 눈이 마주칠 때마다 쌩끗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웃는 여자의 눈빛에 부끄러워 할머니 뒤로 숨었고요. 한참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할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루 종일 음식을 하시더니 여자를 대접하려고 그랬던 거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와보니 할머니는 음식을 잔뜩 하고 계시더라고요. 콧노래까지 부르시는 모습이 신나 보여 집에 잔치가 있구나 했죠. 집에서 그렇게 음식을 할 일은 제사 아니면 잔치였으니까요. 밥을 먹는데 할머니께 예의 바르게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하며 웃더니 제 밥그릇 위에 음식을 놔주는 겁니다. 놀라서 제가 바라보니 웃더군요. 그런 저를 보며 할머니는 애가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없이 크다 보니 이럴 때 티가 나. 안쓰러워 죽겠어. 나는 다른 건 다 안 바라고 건강하게 애만 잘 키워주면 돼. 라며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어머니, 저는 민혁 씨가 처음 만나서 아이 이야기할 때도 말했지만 저는 원래 아이가 많은 가정을 꿈꾸며 컸어요. 워낙 형제가 없이 외롭게 자라서요. 그런데 제가 낳기도 전에 이렇게 듬직한 아들이 생겼는데 얼마나 좋아요. 라며 할머니의 손을 잡고 웃다가 저를 보더니 다시 빵긋하고 웃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지는데 얼굴이 뜨끈해지더라고요. 저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여자의 웃는 얼굴이 싫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이라고는 하지만 어머니라는 존재가 생긴다는 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물론 돌아가신 어머니께는 죄송했지만 아버지와 여자는 제법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약간의 걱정은 있었지만 할머니가 저렇게 좋아하시고 아빠도 웃으시니 저도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저를 보며 또 웃고요. 그렇게 여자가 다녀가고 몇 번 더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저는 그런 여자에게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보이려 애를 썼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여자와 저를 지켜보시더니 우리 형만이가 의젓하네. 고맙다. 라며 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아버지와 제 사이에 얼굴을 밀어넣더라고요. 아버지는 여자 때문에 저를 보지 못하시자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셨습니다. 여자는 비켜주지 않더니 나는 안 고마워요? 라며 콧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자 아버지는 하하하 소리가 나게 웃으시더니 고맙지. 내가 우리 선미를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럼 이라며 여자를 달래시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저는 아버지 곁에서 밀려나 한편에 덩그러니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상을 들여오시려고 오실 때까지 저는 그 상태였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서늘한 기분이더군요. 아버지 앞을 가로막으며 힐끔 저를 보는 여자의 표정이 차가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 차가운 표정이 자꾸 떠올랐지만 저는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여자는 저의 새어머니가 될 거니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할머니가 이제는 내 어머니다 생각하고 살아. 결혼도 한 번을 안 했던 사람이 애 딸린 남자한테 시집 온다고 하는 걸 보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진심으로 따르고 지내다 보면 친어머니처럼 되는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서늘하고 차가웠던 그 기분은 그냥 저 혼자 마음에 담아두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와 여자는 얼마 뒤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와 할머니도 참석했습니다. 크게 하지는 않았고 양가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며 인사를 하는 자리였죠. 여자 쪽 가족들은 외롭게 컸다는 여자의 말과는 다르게 제법 수가 많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쪽은 할머니와 저뿐이었는데 여자 쪽은 어른들, 형제들까지 여럿이더라고요. 여자의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은 여러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저를 보면서 에휴, 아무리 그래도 애 있는 남자와 결혼시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손수건을 얼굴에 대고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아유 엄마 나는 좋다니까 라며 말리는 채 하더니 같이 울더라고요. 할머니는 당황하여 저를 안고 얼굴을 감추셨고 아버지는 난감해 하셨습니다. 여자의 형제들은 전에 여자의 표정처럼 차가운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제가 있으면 안 될 자리인 것 같아 안절부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처음 선자리에 나올 때부터 그 부분은 알고 시작한 것이니 굳이 서운해 마시고 앞으로 저희 잘 살게 바라주십시오.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라며 차분히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제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형만이가 참 착하고 여린 아이입니다. 어지간해서는 미선 씨 속 안 썩일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요. 라며 웃으며 저를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의 엄마는 눈치를 보듯 주변을 살피더군요. 그러더니 눈물을 그쳤습니다. 아니, 애초에 진짜 울기나 한 건지 모르겠더군요. 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할머니는 좀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혼자서 망할 놈의 여편네가 돈을 그렇게 받아놓고 저렇게 딴소리를 해? 아이고 아주 약점을 잡았구만. 이라며 중얼거리시는 걸 제가 들었고요. 여자의 기분도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입을 삐죽거리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여자를 전과는 다르게 달래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아무래도 기가 죽은 제가 집에 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니 할머니가 따라 들어오셔서 저를 달래느라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 방에서는 여자의 목소리가 좀 들렸지만 곧 그치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되어 밖으로 나온 여자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도 보고 할머니도 보셨지만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여자가 저녁을 지으러 나오는데도 방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밥이 다 차려지고 나서야 나와 상에 앉으셨죠. 여자는 그런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요. 할머니는 여자가 차린 저녁을 마치 살피시듯 하나하나 간을 보는 것처럼 드셔보시더니 그래도 음식가는 좀 하는구나. 잘했다. 라며 칭찬을 하셨습니다. 물론 전처럼 웃는 얼굴은 아니셨습니다. 눈은 내리깔고 말투는 쌀쌀 맞았거든요. 할머니가 갑자기 쌀쌀맞게 대하자
심상치 않다고 여기며 눈치를 보는 탓인지 여자는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매일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제 도시락 반찬도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었죠. 아침마다 보란 듯이 내보이면서요. 할머니는 그런 여자에게 점점 곁을 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온전히 아니었고요. 저에게도 상냥하게 웃으며 잘해주었지만 이상하게 정을 많이 주지는 못했습니다. 스쳐 지나가듯이 보인 그 냉정한 얼굴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할까요? 그러다 여자가 임신이라며 할머니께 전했고 할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형만이가 외동으로 혼자라 내가 그게 마음에 걸렸는데 터울이 져도 동생이 생겼구나. 그래, 잘했다, 잘했어.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12살에 제가 갑자기 형제가 생기는 게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그리 기뻐하시니 저도 같이 좋아해야 할 것 같아 그런 척 했죠. 제가 13살이 되던 그 봄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인형처럼 작은 여자아이였죠. 동생이 태어나고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전에보다 웃으시는 게 좋았습니다. 전에 매일 웃기는 하셔도 어딘가 슬픈 얼굴이셨는데 여자와 결혼 후에는 진심으로 행복하게 웃으셨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저를 잘 챙기셨습니다. 동생이 생겼다고 해서 저를 덜 챙기거나 하시지 않아 고마웠습니다. 친구들이 동생 태어나면 저는 찬밥 신세일 거라고 했거든요. 여자는 제가 아이 곁에 가면 미세히 인상을 썼지만 할머니는 손녀를 봐 좋다며 자꾸 저더러 가서 오빠 얼굴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아기는 귀여웠지만 눈치가 보여 가까이 가지 못하면 할머니는 오빠인데 어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집 장소는 형만이 너고 장소는 동생들도 다 잘 챙겨야 하는 거야. 형선이는 형만이 동생이니까 지금부터 챙겨야 해. 라면서 동생을 안겨주시기도 하고 기저귀를 갈게 하셨습니다. 여자는 어휴, 귀한 장손한테 이런 걸 시켜서 어쩌나. 어머니, 형만이 힘들어요. 라며 저를 위해 말리는 척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기를 만지는 게 싫다는 것을요. 그때는 할머니가 모르시나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알면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혹여 제가 아기 때문에 서운해서 겉돌게 될까봐 그러셨던 것이죠. 그러다 할머니가 겨울에 친구 댁에 다녀오시다가 넘어지시면서 다치셨습니다. 며칠 앓다가 일어나면 될 거라고 했는데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왕진을 온 의사 선생님은 낙상이라며 연세가 있으셔서 일어나신다고 해도 아무래도 전처럼 생활은 못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런 여자에게 매일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고맙더라고요. 학교가 끝나면 달려가 할머니 곁에서 조잘조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했던 것 같은 기분에 마음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여자가 어린 동생을 키우면서 할머니를 정성껏 돌봐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자를 도울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왔죠. 아이를 직접 보지는 못하니 빨래를 한다거나 청소를 하는 쪽으로 도왔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제가 힘들까봐 걱정을 하셨지만 여자가 병수발을 들어주니 여자에게는 별 말도 없이 고맙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서 날 풀리면 꽃구경 같이 가자 라고 했죠. 하지만 겨울 내내 누워 계시던 할머니는 봄이 오면 같이 꽃구경 가자는 저와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도 제 걱정뿐이셨죠. 아범아, 우리 형만이 잘 챙겨줘라. 아가, 미안하다. 라고 하신 게 할머니가 하신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주무시기만 하더니 돌아가셨죠. 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극심할 정도로 괴로워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죠. 자신이 아들 노릇을 못해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라며 장례 내내 크게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장례가 끝나고도 마음을 못 잡으시더라고요. 고작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제 눈에도 그게 보였습니다. 저 역시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펐지만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시니 저까지 그럴 수 없어 더 열심히 학교에 다니고 시험을 잘 봐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험지를 보며 우리 형만이가 있어서 아버지는 많이 든든해. 고맙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자는 동생을 아버지에게 안겨주며 동생의 애교를 보여주었고요. 동생은 여자아이라 그런지 애교가 유난히 많다고 할머니가 그러셨는데 그 애교를 보고 아버지가 진심으로 웃기만 하신다면 다 상관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여자와 동생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점점 냉정한 그 얼굴을 보이더군요. 특히나 아버지가 안 계실 때면 제가 숙제를 하는 시간에도 집안일들을 시키면서 짜증난다는 듯이 말하는 겁니다. 야, 이런 건 말 안 해도 해놔! 라며 명령하고요. 동생을 안고 저를 내려다보며 일을 시키는 여자의 모습은 동화책 속 계모였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했지만 겨우 진정이 되어가는 아버지께 이런 문제로 정신없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혼자 삭히고 참았죠. 그러다가도 아버지가 계시면 전처럼 제게 잘했기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시집 오자마자 할머니 눈치 보랴, 할머니 병수발을 하며 아이를 키우느라 새엄마도 힘들 거라고 하셨던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라 참아보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아버지가 안 계실 때면 여자의 폐악질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제 뺨에 손을 대기도 하더라고요. 전 같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놀라 뺨을 붙들고 여자를 바라보자 뭘 봐? 라며 방으로 휙 들어가는 여자와 동생을 보며 저는 자리에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어버렸습니다. 너무 서럽고 마음까지 아파지더라고요. 그런 눈빛과 행동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발로 제 등을 밀어 넘어뜨리기까지 하더라고요. 마음만 먹으면 피하고 막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아버지 앞에서는 세상 저를 위하는 듯 밥 위에 반찬을 얹어주는 걸 보고 기가 막히고 화가 올라왔지만 차마 뿌리치거나 화도 못 내고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시고 웃으셨거든요. 슬픈 눈을 하셨다가도 웃으셨습니다. 고맙다고, 덕분에 안심이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재를 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더 크면 못 그러겠지 했죠. 동생의 돌잔치 날이 다가오자 여자는 제게 너가 알아서 눈치껏 빠지란 말이야. 너까지 거기서 뭐 하려고? 우리 형선이가 주인공인데 너가 있으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엄마 없이 자란 게 뭐 대수라고. 다들 대견하다, 대단하다. 우리 형선이 첫 생일날까지 그런 얘기 듣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눈에 띄지 마라. 그날은 너가 알아서 나가서 들어오지 마. 라면서 저에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으나 마나 제게는 큰 의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배척당한다는 생각에 그 말대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경사이니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할머니 말씀처럼 제 동생 제가 챙겨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돌잔치 날에
일부러 나가 있다가 시간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형만아, 어딜 갔었어? 찾았잖아." 라며 저를 챙겨 동생 곁에 세우셨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게 보이는데 억지로 웃어 보이더군요. 여자의 가족들은 저를 위아래로 훌겨보며 쑥덕거렸고요.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저에게 아는 체를 하며 "어휴, 우리 형만이 잘 큰 것 좀 봐. 이제는 아기가 아니구나. 소년이다. 동생도 그렇게 잘 본다면서 아버지가 매일 칭찬하시느라 입에 침이 마를 날이 없다. 대견하다." 고 하셨습니다. 여자가 싫다고 했던 순간이 이런 순간이구나 싶어. 동생이 참 예뻐요. 애교도 많고요. 그래서 안 예뻐할 수가 없어요. 라며 동생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들은 저를 더 칭찬해 주시더니 아버지께 듬직한 아들과 예쁜 딸이 있어서 좋겠다면서 덕담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자는 그 모습을 억지로 웃으며 지켜보면서 숨이 거칠어지는 게 보였지만 지켜보는 눈이 많아 그런지 저에게 함부로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돌잔치를 끝내고 여자는 더 흉폭해졌습니다. 먹는 음식 말고는 모든 집안일을 다 저에게 시키더라고요. 음식은 아버지께 들킬까봐 그러는지 시키지는 않고 설거지, 빨래, 청소는 다 제 차지로 미루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아침에 도시락을 펼쳐놓는 건 여전했죠. 아버지는 여자가 싼 도시락을 보며 "병만아, 어머니가 너무 맛있게 예쁘게 싸주신다. 잘 먹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라며 축혀 세워줬습니다. 학교 친구들도 제 도시락을 보고 좋겠다며 한 번만 먹게 해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도시락을 먹으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에 정성이 더 들어간 날일수록 여자가 더 화를 내는 날이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여자는 도시락을 잘 싸준 날마다 제게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뭔가 터트리기 전에 예고편 같은 느낌이었기에 저는 도시락이 좋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커서 그런지 여자의 그런 모습은 제 마음속에 불만을 자라게 하더군요.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집에서 말도 잘 안 하고 불만스러움이 행동으로 티가 났습니다. 도시락은 잘 싸주었지만 힘들게 하는 여자에게 그렇게라도 표현을 하고 싶더라고요. 아버지는 보이는 것만 보시고 저를 따로 불러 달래고 혼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자에 대해 말하진 않았지만 점점 더 거칠어지는 여자의 손찌검을 저는 더 참아주기도 어려웠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버지는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간암 말기였는데 모르셨답니다. 아프지도 않고 느낌도 없어 암일 거라는 생각도 못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살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절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제가 곁에 있고 싶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떠나는 건지, 제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운명이 가혹하다 여겼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까지 다 떠나니까요. 아버지는 병을 앓고 나서부터 증상이 심해지며 점점 살이 빠지고 일어나 앉을 힘도 없으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버지는 잘 버텨주셨습니다. 여자는 그런 아버지에게 처음에는 다정하게 굴더니 점점 성의가 없어졌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짐들을 뺐다가 다시 쌓아놓고 이리저리 들쑤시기만 하더군요. 말로는 환자가 있으니 묵은 먼지까지 다 청소하려고 한다고 했지만 청소라기보다 뭔가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생을 친정에 데려다 놓고 혼자서 하더라고요. 다른 때 같았으면 저에게 다 미루었을 텐데 안 그러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관심은 오로지 아버지에게 가 있었으므로 그러거나 말거나 여자를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수다 떨며 이야기하느라 바빴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씨는 어땠는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을 가만히 듣다 졸기도 하셨지만 대체로 웃으면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처럼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우리 공놀이 하러 가요. 아버지랑 나랑 공놀이 전에는 많이 했잖아요. 또 가요. 라며 졸랐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우리 형만이 아버지가 많이 미안해. 많이 사랑하고 어머니랑 형선이 잘 부탁한다. 라면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고작 15이었는데 말이죠. 여자는 아버지 장례 내내 목 놓아 울었습니다. 동생은 4살이니 따라 울고요. 세상에 오로지 저만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울기만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방만 메고 왔다 갔다만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여자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 제 도시락은 싸지도 않았습니다. 도시락은커녕 제 밥도 안 차려줘서 제가 밥을 해 먹고 다녀야 했죠. 아침 저녁으로 어딘가를 바쁘게 다니더니 나 참, 나는 또 모아놓은 돈이 되게 많은 줄 알았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나이 많고 애도 딸린 남자한테 내가 시집을 왔겠냐고. 나도 참 착해 빠져서는. 아유, 내 팔자 내가 꽈지. 이제 앞으로 우리 형선이 뭐로 키우나? 라며 돈 타령을 하더라고요. 제가 뭘 먹으면 저게 다 우리 형선이 건데 아유, 이 와중에 저게 입으로 들어가? 라며 한숨을 쉬고 짜증을 내면서 눈치를 주더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예, 너희 아버지가 너한테 뭘 하던? 우리 모녀 부탁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너가 생활을 책임을 져야지. 안 그러니? 너가 세상 편하게 학교나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알아보니까 저기 공장에 고등학교 대신 가는 애들이 있다더라. 그 월급이라도 받으면 어찌저찌 사라질 것도 같은데. 그래서 말인데 너도 가서 취직을 좀 해. 내가 이 어린 거 떼어놓고 일을 할 수가 없잖니.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지키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제가 집안의 장손이니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도 키워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만 한 거죠. 하지만 그건 여자에게 제가 속은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우연히 만난 아버지 아시는 분에게서 들은 이야기로 아버지 유산은 꽤 있었고 저와 제 동생이 대학까지 다니고 결혼까지 시킬 수 있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여자의 말에 속아 공장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교문을 나설 때는 어찌나 울었는지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죠. 중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저는 새벽에 일을 나가 저녁 때가 돼서야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이 전과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것까지 신경 쓸 기운이 없더라고요. 여자는 아버지와 처음 집에 올 때처럼 화려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동생은 제대로 보살피겠지 했지만 아이 꼴이 그런 것 같지도 않았고요. 여자의 친정 식구들은 제 집인 것처럼 자주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모른 척하기에 저도 딱히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내며 지나쳤죠. 월급을 받으면 그대로 여자에게 건네고 거기서 한 달 용돈을 받았습니다. 차비만 하기에도 빠듯하게 주면서 오히려 여자가 생색을 내더라고요. 아껴 써. 힘들게 벌어서 펑펑 쓰면 나중에 거지 된다. 라고 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한다고 했는데 분명 딱 봐도 더 많이 쓰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 돈이 다 어디서 날까 했지만 나중에 그 돈이 다 아버지 유산이었던 거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빚을 내서 쓰는 건 아닌가 싶어 마음만 졸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여자에게 말도 못 해봤냐고요? 여자가 동생을 놓고 도망갈까 봐요.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아저씨가 가족이 어떻게 되냐 물으셔서 대답을 했더니 너희 새어머니 잘해드려라. 그러다 애 놓고 새살림 낸다고 도망이라도 가면 그때는 너 어쩌냐? 여자들은 잘 그러거든. 우리 마누라도 그러더라. 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동생이 저처럼 엄마 없이 자랄 생각에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할머니라도 계셨지만 동생이 저와 남는다면 더 힘든 상황이 될 테니까요. 그 어린아이를 제가 업고 일을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힘들었지만 그때 제게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됐건 여자는 제 어머니였고 다른 사람들 모두 의붓 아들까지 돌본다며 칭찬하는 사람이었기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또 그런 삶에 적응을 하며 저는 18이 되었습니다. 공장에서의 일은 단순했지만 위험했기에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TV에서 보셨겠지만 자칫 실수하면 다치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도 위험한 일이었죠. 그래서인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 일할 때만큼은 무서우셨습니다. 특히나 사장님은 입이 거칠기로 유명했고 사장님의 말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았죠. 오죽하면 사장님 별명이 욕쟁이였습니다. 나가는 사람마다 내가 아무리 못 배우고 이런 데서 일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 말하냐? 월급 생각하면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야. 내가 저 인간 보기 싫어서 관둔다. 라고 하는 걸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괄괄한 목소리로 공장 여기저기를 다니며 조금만 실수를 해도 크게 소리치고 나무라고 그것도 모자라 지나치다 할 정도로 욕을 퍼붓는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저도 몇 번 당해 사장님만 나타나면 긴장을 하면서 더 조심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출근해 기계 돌리기 전에 쉬고 있는데 공장 안쪽에서 소리가 들려 가보니 사장님이 혼자 기계 속에서 고치고 계셨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기계가 돌아가면 안으로 말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놀란 마음에 사장님, 나오세요. 제가 앞쪽에다가 사람들 보이게 기계 조작 버튼 만지지 말라고 쓰고 올게요. 거기 혼자 들어가셔서 뭐 하세요? 라고 소리치는 동시에 기계가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그 사이 출근해 습관처럼 버튼을 누른 거죠. 저는 따로 잴 것도 없이 몸을 날려 사장님을 당겨 밖으로 빼냈습니다. 다행히 사장님은 바깥으로 나오셨고 무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차마 제 왼손은 못 빼서 엄지와 검지를 제외한 나머지 세 손가락은 뭉개졌죠. 사장님을 구하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 왼손을 기계 위에 그냥 두었던 거죠. 사장님은 괴로워하는 저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 뒤로는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너무 괴로웠다는 것밖에는 모르겠더라고요. 손가락은 절단이면 붙여라도 볼 텐데 뭉개지는 바람에 복원은 꿈도 못 꾸고 바로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왼손 절반이 사라진 장애를 갖게 된 거죠. 연락을 받고 나타난 여자는 사장님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며 화를 냈습니다. 마취에 깨어나며 들은 여자의 앙칼진 목소리에 나를 식구로 생각은 했구나 했죠. 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이제는 혼자 있을 수 있지? 내가 그동안 병원 오가며 너무 힘들었던 거 알지? 마지막까지 치료 잘 받고 퇴원해. 앞으로 일도 못하는데 치료라도 잘 받아야지. 하더니 가고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속옷이 필요해 전화를 했는데 없는 번호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눈으로만 제 병간을 했기에 속옷 정도 가져다 주는 일만 했는데
연락이 아예 끊기게 되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당장에 외출하려 했죠. 하지만 병원에서 못 나가게 해 문병을 오신 사장님께 집에 전화가 이상해요.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대신 가주신다고 하셔서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다녀오신 사장님은 집은 벌써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 이사 온 지 며칠 됐대. 동네 복덕방 가보니까 집도 급하게 팔고 이사 갔대. 하도 난리를 쳐서 보상금도 내가 먼저 줬는데 어쩌냐.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가 인생을 망치는구나. 라며 우시더라고요.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안 믿겼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7년을 어머니 아들로 살았는데 이런 사고를 당하자마자 저를 두고 도망쳤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퇴원도 안 했는데 말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동생을 데리고 갔다는 거였을까요? 돌아가신 할머니와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그분들을 따라갈까 생각했죠. 몸은 이런데 보상금까지 다 날리고 퇴원을 한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절망적인 생각만 떠오르더라고요.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저의 어깨를 안으시더니 형만아, 일단 살자. 그 다음은 다음에 생각하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라며 우시더라고요. 괄괄했던 사장님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린아이처럼 우셔서 놀랐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퇴원하는 그날까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오셔서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어찌나 세심하게 해주시는지 다시 한번 놀랐고요. 퇴원을 하고 나오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야 임마, 내가 너 사정 다 아는데 어떻게 이대로 보내냐? 내가 입이 험해서 그렇지 마음은 안 그래. 내 목숨을 구해준 너인데 내가 어떻게 그냥 보내? 같이 가자. 가서 사무실 일을 배워. 오른손은 쓸 수 있잖아. 너도 나름 공장에서 3년 이상 일을 해봤으니 현장 돌아가는 것도 알 거고 다시 그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자. 당장 지내는 건 공장 숙소에서 지내보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함에 사장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 다 했습니다. 사장님은 여전히 욕을 먹었지만 괄괄하게 험한 말을 하며 공장을 누비셨죠. 저는 그 마음을 알았기에 이해가 됐고 모두가 욕해도 저만은 사장님 편이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일이니 조심해야 하는데 좋은 말로 하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사장님은 친구를 공장에서 잃어도 봤고 사장님께 일을 가르치셨던 분이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도 다 보셨기에 더 조심하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그런 분도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다시 한번 큰일을 치렀으니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그렇게 사장님 곁에서 10년을 더 일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긴 했지만 수시로 현장으로 내려가 살필 정도로 일이 능숙해졌고 작은 집이지만 저만의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직급도 부장이 되었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너 선 안 볼래? 하시기에 어떤 여자가 저 같은 놈한테 시집을 와요. 그냥 이러고 사장님이랑 살래요. 라고 웃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야 너가 어때서 내가 아는 아주 예쁜 여자가 있는데 너 좋대. 사람이 믿음직스럽다고 라고 하시기에 어떤 정신없는 여자가 제가 좋대요. 됐다고 그러세요. 저는 여자 믿지도 않고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라고 했죠. 사장님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내 딸이 뭐 어때서? 야, 너보다 5살이 어린데 예쁘지, 고등학교까지 다 나왔지, 사장 딸이지. 그럼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라며 화를 내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결혼식장이더라고요. 아내는 몇 번 마주칠 때 본 것보다 진짜 더 예뻤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겠다 했죠. 그랬더니 일사천리로 결혼이 이루어져
결혼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부가 된 저희는 잘 살았습니다. 사장님, 아니, 장인어른 일도 잘 됐고요. 아이들도 셋을 낳고 크게 다투거나 문제없이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마당 딸린 집에 기사님과 가사 도우미 분을 두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일하셨던 분이 나이도 많이 들고 힘들다며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아주머니를 새로 구해야 한다며 아내가 입이 삐죽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반찬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없나? 입에 맞았던데 없어요? 거기로 알아봐. 라고 넌지시 말을 건네고 출근을 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당신 말대로 찬이 괜찮았던 식당이랑 반찬 가게에 이야기했다가 괜찮은 분을 만났어요. 아까 오후부터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너무 잘하셔. 밝기도 밝으시고 저 앞에 기사 식당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식당에서도 너무 밝으셨대요. 라며 인사를 시켜주더라고요. 저는 반갑게 인사를 하며 아이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다가 깜짝 놀라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 여자더군요. 나이가 들고 전보다 허름해지긴 했지만 분명 그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저를 못 알아보는지 눈을 맞추고 웃더니 어휴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제가 앞으로 맛있는 것만 해드릴게요. 혹시 청소나 빨래 더 신경 쓸 게 있나요? 라고 하더군요. 어이도 없고 그 많은 돈은 다 어쩌고 저러고 있는지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까지 함부로 날렸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저 모르시겠어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렇게 만나지네요. 어머니! 라고 했더니 그제야 저를 다시 보던 여자는 놀라더니 말도 없이 짐을 싸 나갔습니다.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제가 그 여자를 보고 화를 내니 아내도 놀랐죠. 사정을 다 들은 후에야 아내는 미안해요.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잘 웃고 말투도 친절한 게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라며 속상해했습니다. 며칠 뒤 여자가 일하던 식당으로 연락을 해 여자 사는 곳과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가서 어떻게 사는지, 이제는 나이가 들었을 동생은 어쩌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런데 저는 더 이상 여자에 대해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저희 집에서 도망치듯 떠난 그날 무단 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장례도 못 치르고 화장이 되었대요. 연락이 닿는 가족이 없어 무연고 처리가 됐다는 말만 전해 들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 말로는 딸은 미국으로 시집갔다고 했다고 했는데 간간히 젊은 여자가 가게 앞으로 와 돈을 받아가는 걸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웃고 친절하고 일 잘하니 일은 시켰는데 워낙 거짓말도 심하고 허풍도 심해서 하는 말을 다 믿진 않았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돈만 받아가고 엄마 장례도 안 치러졌냐고 물으시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쩌다 아이가 그렇게 컸을까 싶었습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 남들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제게는 나쁜 사람, 제게는 좋은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지만 저도 나이가 드는지 자꾸 돌아봐 지네요. 그러면서 저는 좋은 사람일지 나쁜 사람일지 생각하게 되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남으실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